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였었나요? 저는 순수 악 그 자체인 인간 2명이 저를 시답지 않은 시험에 들게 했을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원치도 않고 칠 생각도 없던 시험장 안에서 저는 시험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께 풀어놓을까 합니다. 일단 제 인생은 순간순간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성장 스토리를 듣고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않거나 제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나 척박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캐캐묵은 이야기고 솔직히 기억해봤자 별로 좋은 게 없긴 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으셨는지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머니가 저를 두고 도망갔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할머니는 늘 제게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착하게 있으면 어머니께서 절 데리러 올 거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했던 할머니 또한 혼자서 저를 키울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아들은 일찍 먼저 가고 다 늙어서 손주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걸 발견한 전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은 저는 보육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맡게 되는 사람은 도망가거나 죽거나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초등학생의 나이에 이미 세상의 등을 돌리게 됐어요. 하지만 세상의 등을 돌리고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을 포기해버리면 저만 손해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졸업 후 보육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생애 첫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보건 전문대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세상에 절 책임져 줄 사람은 하나 없고 비빌 언덕 하나 없다는 건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되려고 했어요. 1년 동안 고시원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전문대 입시 공부를 했고 모으는 돈은 학원비, 교재비를 제외하면 모두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했어요. 가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닐까 했지만 정말 맨몸 하나 있는 제 인생에서 뭐든 이뤄내고 싶더라고요. 타고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악바리 기질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를 버린 어머니란 존재에게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내가 이만큼이나 혼자 해냈다는 걸 입증하고 싶고 또 먼저 하늘로 간 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떻게든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건 전문대에 붙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혼자 이만큼 해냈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그 성취감에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물론 고난은 마치 마법처럼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네요. 목표를 하나 이뤘다고 해서 사는 건 더 쉬워지거나 즐거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니 배워야 하고 공부할 건 산더미인데 또 돈 들어갈 곳은 그만큼 늘어났으니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방학이면 아예 숙소가 제공되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방학 내내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했기에 저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처음 취업을 한 종합병원에서 2년간 일하면서 지긋지긋한 고시원에서 작지만 화장실이 있는 원룸을 얻어 이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전국의 간호사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건 지식과 경험도 있지만 바로 힘과 체력이라는 것을요. 교대 근무로 이미 힘든데 힘이 없는 환자들을 옮길 때도 정말 많고 나보다 무거운 사람을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진료를 봐야 하니
진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좀 키워야겠다는 걸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를 가족이 없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할 건 나밖에 없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 취업하고 여분의 돈과 시간이 생기자마자 태권도 학원을 끊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헬스보다는 뭔가 체력과 함께 실전적인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또 뭔가 생전 취미는 사치일 뿐이라고 여가 시간에는 그저 평소에 자지 못한 잠만 자던 제게 운동이라는 취미 생활이 생기니 와, 뭔가 나 출세했네. 진짜 성공한 사회인 같다 라는 우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 놀면서 제가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면서도 늘 제 것이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여고를 나왔고 대학도 아무래도 보건대학의 간호학과라서 여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좀 늘 어색하고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나봤자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제가 먼저 피하기도 했네요. 몇 번 등 떠밀려 만나보긴 했는데 어쩐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어색함만 느낄 뿐이었죠. 근데 그런 제게도 로맨스의 바람이 불긴 불더라고요. 30 초반에 이직을 한 대학병원에서 그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근무를 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저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이 원무과에 친한 직원들이 있는데 주말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다고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원무과 직원이었는데 참 인상이 좋았어요. 서글서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말도 참 다정하게 잘했네요. 저를 보자마자 이번에 새로 오신 간호사 쌤이죠? 저번에 마주쳤었는데 인사하려다가 못했어요. 라고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은정씨 병원 오시고 처음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은정씨 환영회도 같이 하면 되겠어요. 은정씨는 뭐 좋아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먹고 싶은 걸로 다 주문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좀 좁게 자라온 터라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잘 못하고 무뚝뚝한 편인데 그 사람은 마치 저를 몇 년 봐온 사람처럼 잘 웃고 뭐든지 대화로 끌어내서 저를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 술자리 후에도 그 사람은 종종 제가 일하는 층으로 와서 커피를 두고 간다거나 간식이 들어왔다고 먹으면서 일하라고 두고 가고 또 교환한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해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은정 씨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으면 한다는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연인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처럼 평생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접근이 무조건적으로 환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족에게만 받을 것 같은 무조건적인 선이나 호의는 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 저는 제 외로움을 잘 알고 있어서 누가 다가왔을 때 덥석 그 손을 먼저 잡을까봐 더 경계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저를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며칠 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 돼서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약속했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안락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또 제가 힘들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즐거울 때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혹시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고 혼자인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뭐든 걱정 말라고 부족한 건 함께 채워나가면 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제게 믿음을 준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문제였죠. 이미 저는 제가 고아라는 어쩔 수 없는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늘 제게 걱정 말라고 하던 남편이 시댁 문제에 대해서는 제게 쉽게 결혼 문제로 걱정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예 나를 잡고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은정아, 혹시 네가 모르고 있다가 더 놀라고 상처받을까 해서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야. 아들인 나도 우리 어머니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 만큼 좀 아나무인일 때가 있거든. 동훈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 진짜 무섭다. 왜? 혹시 내 조건 때문에 반대하실 것 같아? 반대를 하시든 말든 난 너랑 꼭 결혼할 거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너한테 상처 줄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물론 내가 중간에서 막고 무조건 네 편이 되긴 할 거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 2번이나 말아먹고 혼자서 추어탕집 운영하시면서 우리 집 살리셨거든. 어머니가 대단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집에서 폭군이 따로 없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남편은 먼저 집안의 제 성장 배경을 미리 잘 설명을 했고 저는 형식적으로 시댁에 가서 인사만 드리면 된다고 절대 본인 가족이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늘 믿음직스러웠던 남편이기에 그 말을 믿었지만 역시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원래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인사를 오면 식사를 대접하지 않나요? 그게 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제 시댁은 그런 보편성을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저는 밥은 고사하고 제가 선물로 사갔던 과일이나 케이크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찬물 딱 그거 하나 받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먼저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우리 뭐 안 주세요? 이제 저녁 때인데. 우리 아까 밥 먼저 먹었는데? 너희도 오기 전에 먹고 올 줄 알고 일찍 먹었지. 그치? 동훈아. 네 엄마랑 나는 먼저 먹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좀 내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은정이라고 했지? 배고프니? 뭐 하나 내어줄까? 주방에 먹던 떡 있는데. 네?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심통난 고양이 같은 인상의 시어머니와 그 옆에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시아버지. 벌써부터 이 결혼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전에 누누이 먼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불편한 질문은 절대 못하게 일러뒀다고 했는데 그 주문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혼자 살았으면 밥벌이는 어떻게 했니? 너 설마 돈 번다고 이상한 일도 한 건 아니겠지? 아니요. 카페 아르바이트랑 독서실 총무, 음식점 서빙이랑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부끄러울 만한 일은 맹세코 한 번도 한 적 없었고요. 어머니, 제발 질문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그게 지금 사람 앉혀두고 할 소리예요? 얘는 그냥 고생했다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젊은 애들 중에 그러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거 다 헛소리들이에요. 은정이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애 없고요. 아유, 그래, 너 잘났다. 지금은 간호사라고 했지? 그럼 연봉은 어떻게 되려나? 그래도 간호사인데 벌이는 나쁘지 않겠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뭐 해올 수 있니? 그래도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지려면 맨몸으로 오지 않겠지? 엄마, 무슨 아들 결혼으로 흥정해요? 결혼 내가 하지 어머니가 하냐고요? 왜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시는 건데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 막말로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고아인데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해야지. 이제 우리 집 사람 데려고 왔으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 어디 그것뿐이야? 요리는 어느 수준이고 뭐 어른한테는 잘하는지 생활력은 강한지 다 따져봐야지. 사람이 보고 자란 게 다인데 쟤는 일단 보고 자란 게 하나 없잖아. 어머니는 고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 됐는데
어머니도 고하시잖아요. 진짜 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어머니가 어떤 트집을 잡아도 저는 은정이 뿐이고 은정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가고다 뭐다 운운해요? 뭐 우리가 재벌이나 귀족이에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날 인사하는 자리는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의 무례한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질려서 저를 끌고 나왔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노골적인 무시와 괄시에 놀라서 충격을 받았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이가 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시댁에 간 날 신우이는 자취를 하던 중이라서 얼굴은 못 봤지만 남편에게 들어서 신우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오빠 잘 부탁한다. 이제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자. 뭐 이런 메시지만 보내왔어요. 저도 그래도 나를 환영하는 가족이 한 명은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SNS를 통해 제게 연락처를 받아간 신우이는 연락을 하고 며칠 후에 정말 기상천외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언니, 이런 말 해서 민망한데 혹시 나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타던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중고차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는 못 빌려준다고 해서 언니한테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네요. 나 금융권에서 일해서 돈 잘 버니까 걱정 말고 빌려줘요. 네? 내 계좌도 알려줄게요. 솔직히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피싱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직 얼굴도 못 보고 문자만 몇 번 보낸 신우이가 갑자기 거액의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답장으로 돈을 잘 벌면 왜 중고차를 사고 1,000만 원을 빌려요? 피싱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더 황당한 건 그게 피싱 문자가 아니라 진짜 신우이가 제게 보내왔던 거라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엎친 데 덮쳐서 시어머니에게 기함할 만한 전화까지 받아서 제 머릿속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날 그렇게 동훈이 따라 나가고 나서 어떻게 연락한 통 없니? 그래도 잘 부탁드린다. 뭐 이런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싶은 거야, 뭐야? 너 벌써 30점 차감이다. 네? 30점이요? 그게 무슨... 너 우리 집 며느리 되고 싶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시험 통과해야 받아줄 거야. 너는 벌써 첫인상에서 30점이나 까먹었고. 저는 그런 시험 칠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시험 볼 생각도 없고요. 그 순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 얘기를 하고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를 찾아와 울면서 사죄하고 다짐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은정아, 네가 나랑 결혼해주면 나 우리 어머니랑 동생 안 보고 살아도 돼. 너만 있으면 난 가족이랑 연도 끊을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너의 최초이자 유일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그래? 알아. 우리 어머니나 내 동생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인간들인 거. 근데 나는 무조건 네 편일 거고 그 사람들 아예 버릴 수도 있어. 제발 부탁이야.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너 지켜줄게. 남편은 한 달 하고도 2주 동안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식음을 전폐했는지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해,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더라고요. 그런 제 물음에 남편은 은정이 너니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몇 번의 고민 끝에 저는 다시 남편과의 결혼을 마음먹었네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이니까
정말 남편과 함께라면, 남편만 바라본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희가 다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불러 밖에서 저녁을 사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정이 너 그날 왔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동훈이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잘못한 적도 있어서 더 아내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참 한심하지? 그래도 은정이 네가 우리 가족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편이 되어주마.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내가 노력하마. 남편이 시댁에서도 몇 번씩 설득을 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서 다행히 다시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다른 잡음은 없었어요. 정말 형식적이게 결혼식에 참석한 게 다였어요. 결혼식도 신혼집 구하는 것도 모두 저희들의 힘으로 했기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그곳에서 둘만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도 시어머니는 종종 그 며느리 시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무슨 본인이 직접 찍은 홈쇼핑 광고를 찍은 사진을 보내서 이거 사주면 내가 5점 플러스 점수 줄게 라고 하시면서 몇 번을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싶은 옷이나 물건들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이미 남편에게서는 괜히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정말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저 싫다는 사람들에게 괜한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으면 그냥 다 무시를 하거나 한 번은 어머님 너무 비싸네요. 사치가 너무 심하시면 저도 시어머니 점수 마이너스 20 할게요. 라고 반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죠. 시누이도 참 문제였는데 시누이는 정말 가끔씩 시댁에 갔다가 마주치면 대뜸 제게 이런 말부터 꺼내곤 했어요. 언니, 아직도 일 안 그만뒀어요? 네? 당연히 지금도 일하고 있죠. 왜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간호사 박복인 거에 비해 일도 엄청 힘들잖아요. 지들끼리도 일하면서 갈군다고 하던데 언제 그만두나 해서요. 언니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늘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했습니다. 지는 그 금융권 운운하면서 말이죠.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처음에 지 금융권에서 일해서 돈 잘 번다 했던 신우의 말을 듣고 저는 뭐 투자회사나 아니면 은행에서 근무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 들었을 때 그 대단한 금융권의 실체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제4금융회사에서 추심 업무를 보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사채업하는 회사에서 이자 못 내고 돈 못 갚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무섭게 쪼아대고 독촉하는 일이요. 그걸 금융권이라고 포장해서 눈꼴시게 잘난 척을 하고 저를 무시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저를 무시하나요? 진짜 시누이 직업의 실체를 안 후로는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시누이가 저런 소리 하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갈구는 건 아가씨가 돈 빌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하는 게 갈구는 거죠. 그리고 나 아가씨 연봉 알아요. 저번에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아직도 내가 신입할 때 받던 연봉보다 적게 벌면서 남의 연봉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열받게 했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이러시더군요. 예, 임신하면 먹는 게 일이고 남는 거야. 잘 먹어야 하니까 내가 택배로 재료 좀 보냈다. 그걸로 음식해서 동훈이 주지 말고 너만 든든하게 먹어. 갑작스런 친절에 여러분도 좀 의아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갑갑하고 못살게 굴다가 혹시 임신을 했다니까 잘해주시는 건가 싶었죠.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저희 집에 도착한 택배를 뜯어보고 저는 일말에 정말 1% 남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증발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양파나 파는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아 보였고 무슨 냉동 육수도 있었는데
냉장고에 오래 두면 두꺼운 얼음이 끼는 거 아시죠? 딱 그 모양이었어요. 딱 봐도 시어머니 식당에서 냉장고 정리하다 유통기한이 막 닥친 음식 재료를 모아다가 저희 집에 보낸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생색을 내려면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이라도 떼고 보내는 수고라도 하던가요. 박스 한가득 도착한 썩어가는 음식 재료를 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상자를 그대로 싸서 다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 자취방 주소로 보냈습니다. 박스 안에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좋은 걸 저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좀 보내요. 아가씨 굶지 말고 일해요. 라고 적은 쪽지를 남겨서 말이죠. 택배를 받은 시누이는 바로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무슨 다 썩어가는 걸 보냈냐고 하면서 아주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이 저 임신했다고 잘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어머님이 설마 임신한 며느리한테 썩어가는 음식을 주셨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생긴 것만 그렇고 탈은 안 나겠죠. 라고 말했어요.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었고 시어머니도 제게 전화를 해서 따지셨네요. 아니, 너는 왜 내가 너 먹으라고 준 걸 민지한테 보내니? 아니, 어머니께서 너무 손이 크셔서 저랑 남편이랑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아가씨한테도 보냈어요. 좋은 거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제게 식당 냉장고 청소하고 남은 썩어가는 음식 보내줬다는 말을 못하시겠는지 그렇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정말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같은 집안 행사에도 시댁에 잘 안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간히 보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저를 못살게 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굴어서 제가 무척 피곤했네요. 물론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 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간간한 만남도 아예 하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13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있었죠. 근데 시아버지 생신 이틀 전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날 댁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거니까 본인이 보낸 목록에 있는 것들 몽땅 다 사오라고 말이죠. 그 목록에는 정말 없는 게 뭔지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빼곡하고 온갖 음식 재료가 다 있었네요. 소고기는 꼭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고 심지어 그 목록에 뭐도 있었는 줄 아세요? 후라이팬도 있었습니다. 특정 브랜드까지 딱 집어서 말이죠. 아니, 그냥 하루 음식 해먹는 건데 고가의 후라이팬이 대체 왜 필요하죠? 만약 시어머니 생신이었다면 그런 문자는 바로 무시를 했을 텐데 시아버지께서는 시댁 식구들 중 제게 잘해주신 단 한 분이었기에 마냥 모른 척을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시아버지 생신은 축하드려야 하니까 생신 당일에 남편과 함께 장을 봐서 시댁에 갔습니다. 물론 후라이팬은 안 사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양손 가득 봐온 장을 꼼꼼히 체크하시다가 후라이팬이 없다는 걸 아시고 바로 추궁을 하셨어요. 예, 너 내가 보낸 목록 제대로 봤니? 후라이팬은 어딨어? 아,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쓰던 후라이팬 챙겨왔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하루 뭐 해먹는다고 왜 후라이팬까지 사요? 어머니, 혹시 그거 아버지 생신 선물은 아니었죠? 무슨 후라이팬을 선물이라고 줘. 집에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랬지. 뭐야? 그럼 저희가 가져온 거 써도 되겠네요.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음식을 모두 맛보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제 안 그러시면 문제가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예, 너는 뭐든 소금을 아주 들이붓니? 이게 미역국이야? 소태지? 네? 그렇게 짜요? 여보 한번 먹어봐. 이거 많이 짜? 아니, 전혀 안 짠데? 에이, 난 오히려 싱겁다. 너희는 집에서 뭘 먹길래 입맛이 그 모양이니? 어머님, 저희 아직도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잘 먹고 있어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재활용하듯이 보냈던 썩어가는 음식은 물론 신우이한테 다 보냈었죠. 근데 이러지 않으면 좀처럼 그만두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주방에서 저랑 남편이 음식 준비를 거진 다 하고 그리고 종종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하나씩 입에 쏙 넣어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하셔도 시누이는 늘 그렇듯 거실 바닥에 아예 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코까지 골면서 자더군요. 놀라운 걸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에도 약혼한 남자가 있긴 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가족에게 하는 꼴을 보면 상대가 도망갈 텐데 말이죠. 음식 준비를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시아버지 생신을 축하했어요. 저희는 등산이 유일한 취미인 시아버지를 위해 신제품인 등산 스틱을 준비했고요. 시아버지는 받아보시자마자 본인도 이거 TV 홈쇼핑에서 파는 걸 봤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쓰는 거 이 잡는 쪽이 영 불편해서 버릴까 했는데 잘 됐다. 내 잘 쓰마. 아, 다행이다. 아버님께서 저번에 이 브랜드 가방이 튼튼하고 좋다고 하신 거 기억해서 샀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기분 좋네요. 아버지, 이제 좋은 스틱도 생기셨으니까 더 운동도 많이 나가세요. 요새 좀 쉬셨잖아요. 그래야지. 고맙다. 우리 며느리랑 아들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지겠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본인은 저희에게 받지 못했던 생일 선물을 시아버지께서 받으시니 셈이 나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손에 들린 등산 스틱을 휘 가져가서 눈을 뾰족하게 뜨고 이러시더군요. 예, 너는 진짜 센스가 꽝이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이런 거 말고 방한되는 신발이나 두꺼운 옷을 사지. 마이너스 30점이야. 그러니까 등산하면 당연히 옷 아니야? 오빠, 스틱이 더 싸서 그랬어? 야, 강민지, 너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너는 아버지 선물 사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말을 못해? 그래, 아니 당신 왜 그래? 나는 좋기만 하구만. 은정아, 나는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아유, 우리 아빠 새언니가 상처받을까봐 아주 전전긍긍하시네. 아빠는 왜 그렇게 새언니면 껌뻑 죽어? 새언니가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지금 편애해요? 너 입 안 다물어? 밥 잘 처먹고 정신이 나갔나? 왜 밑도 끝도 없이 시비야? 아니 내가 뭘? 오빠 진짜 웃긴다. 엄마가 왜 심통이 났는지 모르겠어? 오빠나 새언니나 엄마 생신에는 뭐 하나 사준 적도 없잖아. 그래, 민지가 말 한 번 잘했다. 은정이 너 나한테 옷 하나 사주고 뭐 화장품 하나 사준 적 있냐? 다른 집 며느리는 시애미한테 잘 보이려고 뭐 스파다 뭐다 데려가서 호강도 시켜주고 명품 지갑이다 가방 사바친다는데 쟨 어쩜 그런 게 하나 없니? 어머니, 정말 그 이유를 모르세요? 어머니 결혼 전부터 은정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왜 은정이가 그런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수록 더 나한테 잘했어야 점수를 따지. 됐다. 애비애미 없이 자란 애한테 뭘 바라겠니? 애초에 배우고 자란 거 하나 없는 애를 받아주면 안 됐었어. 맞아. 새언니 며느리 시험 통과도 못했죠? 나라면 그렇게 불행하고 외롭게 살았으면 길을 써서 그 시험 통과해서 예쁜 며느리 됐을 텐데 어쩜 좋아? 새언니 뱃속의 애도 지 엄마 때문에 가족들한테 밉보여서 외롭게 지들이 제게 한 건 모르고 떠드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배를 보면서 떠드는 걸 보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손을 뻗고야 말았어요. 시누이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채고 밥상머리에 찍어 눌렀어요. 황 하는 소리와 함께 밥상이 뒤흔들렸고 시누이가 미처 비명을 다 지르기도 전에 잡은 머리채를 들어 올려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건방지게, 네가 왜 내 애 걱정을 해? 꼴값 떨고 있네. 사채일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뜯어낸 이자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게 어딜? 야, 네가 나 고아인데 보태준 거 있어? 내가 고아인 게 뭐? 너같이 악취만 풀풀 나는 인성 갖고 있는 엄마한테 태어나서 그 쓰레기 같은 인성 그대로 담는 것보단 차라리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아니 이거 좀 놓고 말해.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어머머, 저게 뭐야? 저 미친년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는 시누이 머리채를 뒤흔들며 끌고 다니는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 머리채를 잡아 뜯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취미가 태권도인 거. 결혼하고 나서 나가지 못했지만 이미 그 전에 태권도 성인반에서 3년 이상 수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든 말든 제 균형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는 신우의 머리통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잡은 머리채는 제 것인데 오히려 신우의 비명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아마 남편이 와서 시어머니를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신우에게 발길질까지 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게 붙은 시어머니를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붙잡힌 신우의 뺨까지 사정없이 올려붙여서 자동적으로 제가 신우의 머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처량하게 남편을 올려다봤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눈길도 안 주고 말했어요. 너 뭐라고 했어? 뭐? 불행하고 외롭게 살아? 개소리 하지 마. 진짜 불행하게 산 건 본인들이 부끄럽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대는 너랑 어머니야.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사람 하나 붙잡고 무시하고 못 살게 굴면 어머니 인생에 무슨 도움인데요? 이 사람이 고아인 게 어머니한테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요? 동훈아, 너? 아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앞으로 은정이한테 어머니나 민지 제 얼굴 보고 살라고 할 생각도 없어요. 저도 어머니랑 어머니 쏙 빼닮은 쟤 보고 싶지 않고요. 진짜 같은 가족으로 엮여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네요. 너 지금 제가 너 낳아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애초에 제가 있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은 아니요. 은정이가 없었어도 저 어머니나 민지랑 언젠가 연 끊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잘난 거 하나 없으세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저도 은정이도 이 집에 발길도 하지 않을 테니까 평생 그렇게 사세요. 알겠어요? 남편과 저는 그대로 초토화된 시댁을 뒤로 한 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서 끝까지 본인이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울었고 시누이는 머리가 엉망인 채로 고개도 못 들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날 제대로 못 말려서 미안하다고 이제 여기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 간간히 온 것도 대단하시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차라리 결혼하고 아예 저는 시댁 식구들과 만나지 않고 살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시간을 끌었다고 본인이 잘못했대요. 혹시 가족 없이 오래 산 제게 본인 말고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다 부질없었다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남편 제외하고 이어진 가족은 시댁뿐이니 표면상의 관계를 억지로 늘려 유지했는지도 모르죠. 차라리 이렇게 왕창 정을 대고 뒤돌아서니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 김에 늘 얄미웠던 신우의 머리털도 몽땅 뜯어놓기도 했고요. 그 후로 간간히 시아버지와 연락은 했지만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고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완전 연을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혼자서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에 가긴 했지만 가더라도 시어머니하고는 별 대화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살았어요.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육아휴직도 끝나서 병원으로 복귀도 했고요. 종종 남편이 시댁에 갔다 오면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오는데 그중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시누이의 파혼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지가 금융권에서 일한다고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약혼자에겐 지가 제4금융권에서 일하는 건 숨겼나 보더라고요. 그게 들통나서 완전히 쫑이 난 거죠. 시누이는 파혼 후에 아예 회사도 안 나가다가 결국 해고를 당했고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번에
남편이 시아버지 병원 문제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시누이를 만났는데 하온의 슬픔 때문에 혹식증까지 왔었어서 몸무게가 거의 15kg가 불었다고 처음에는 얼굴도 못 알아봤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댁에 완전히 발길을 끊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절대 예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라지도 않았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사실 그 전화를 받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던 거였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 후에 제게 일절 전화나 문자를 안 하셨거든요. 며느리 없다 치고 사시겠다 이거죠. 근데 몇 주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틀 동안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네가 이래도 안 받아?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제가 안 받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으셨다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절대 은정이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하냐고 막 따졌고요.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시고 또 제게 전화를 하셔서 진짜 제가 받아야 이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해서 받았어요. 막상 제가 받으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은정아? 은정이니? 저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 아니, 난 네가 하도 안 받길래 놀라서. 그렇게 하도 안 받으면 포기를 좀 하셔야죠. 네 목소리 좀 들으려고 그랬어. 정음이는 잘 크니? 너 병원 다시 다닌다던데 애는 어디 맡기고 일하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아휴, 은정아. 그냥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네? 갑자기 왜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 시험도 통과 못한 고아 며느리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요? 아니다. 그건 다 잊어라. 아니야. 내가 너 시험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사는 거 그만두잔 말이야. 아유, 내 친구들은 저 늙어서 며느리랑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친구처럼 잘 지내면서 노후 보내는데 나는 버젓이 있는 며느리랑 만나지도 못해서 답답해서 그런다. 이제 집에도 좀 오고 얼굴도 좀 보자. 너 이제 시험 통과야. 설마 이걸 제가 덥석 고맙다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러시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외로우니 만나자는 게 정말 제게 미안하고 지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적선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잠잠해진 제 분노가 끌어오르는 효과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일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시험 본다고 원서 넣은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쪽은 제 시어머니 시험에 통과를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저 그쪽 며느리로 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적어도 제 화가 다 풀릴 때까지는 그쪽 얼굴 볼 일 절대로 없네요. 시험 점수 더 개판으로 받고 싶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귀찮게 전화하세요. 그 후로도 저는 시댁에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게 감히 시댁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세 식구만 서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자고 했어요. 저는 늘 누군가가 제 가족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랬는데 제 스스로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될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제 딸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튼튼하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가 됐네요. 이미 완성된 가족 틈에 들어가서 환영받지 못한 채로 가족인 척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는 게 저의 최선이고 제가 마침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마침내 뼈를 깎아내는 과도기를 거치며 찾은 제 가족과 제 행복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군가의 보살핌과 지켜짐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켜내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이제 잘 알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데 저는 마침내 남편을 만나고 그걸 배우게 됐어요. 또 동시에 어떤 가족은 차라리 평생 만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것도 알았고요.
한때는 주변에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가족을 보면 저런 가족이어도 나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저는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서 행복하니까 말이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안식과 행복을 얻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겪든 끝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